생각해서 그 도시의 소음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요? 여유롭고 건강한 삶. 밤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은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움, 자유의 만끽. 마당이 있는 삶. 네, 6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인디언 달력을 보면요. 6월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옥수수 수염이 나는 달, 나뭇잎이 짙어지는 달, 그리고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게 되는 달,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비단 인디언들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농촌 시골만 가도 이것들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게 되는 네. 달. 재밌는데요. 이 시골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념하게 되고, 네. 뭐 좀 지켜볼 수 있는 좀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네. 제 꿈이 촌스러운 남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게 좀 이렇게 40 중반 넘어가니까 얼마나 어려운 꿈인가, 그럼요. 그것을 실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촌스러워지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네. 귀농을 꿈꾸고 낭만적인 시골 생활을 꿈꾸시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근데 뭘 해 먹고 사나 아마 이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세련된 시골 생활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서 오늘 만나볼까 합니다. 자, 어떤 책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 초대 손님은요. 시골의 발견 오경아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랫동안 제가 뵙고 싶었던 네. 저자분이신데요. 네, 이제 처음 만나뵙습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책이 소박한 정원. 네, 맞습니다. 네, 2009년에 나왔었던 예, 책이에요. 그 책 제가 처음 봤던 기억이 나고요. 도대체 이렇게 예쁜 책을 누가 네, 내셨을까? 그 그때부터 책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정원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제가 사진 하나를 안 실었었던 네. 글로만 썼던 책이어서 되게 좀 특이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책을 아직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특이해서 그러신가? 저자님 만나면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다고. 아, 왜요? 왜냐하면 이번 책 시골의 발견이라는 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네. 시골이라는 단어를 네. 굉장히 오랜만에 아. 입에 올린 것 같아요. 네. 사실 보통 음. 농촌, 그렇죠. 귀농, 그렇죠. 귀촌 하니까 음. 농촌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 시골이란 말은 네. 오랜만에 제가 생각을 네. 해보니까 네.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 주는 어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사실 어. 방송에서 네. 시골이라는 단어를 좀 그 피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낙후됐다고 예, 생각하기 낙후됐다 때문에. 이렇게 좀 네. 네거티브한 뉘앙스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시골이 훨씬 더 정감 있고 네. 시골이 조금 더 넓은 의미를 아우르는 말이어서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포함이 되고 산촌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시골이라는 말이 저는 훨씬 더 좀 정감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시골 이렇게 계속 읊조리면서 네. 네,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선생님도 정원 디자이너 네, 맞습니다. 잖아요. 그렇죠. 네. 직업이 네. 정원 디자이너로서 네. 정원에 관련된 책을 5권 네, 5권 그렇죠. 냈어요. 거의 국내 네. 유일한 네. 그런 작가이신데요. 네. 정원이 아니라 이번엔 시골에 주목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조금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원 쪽 얘기가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시골 얘기가 그렇죠. 갑자기 나와서 근데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한 7년간 공부를 했었는데요. 정원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가 좀 상황이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정원 문화가 발달한 곳이 사실은
영국의 경우에는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발달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원 문화를 꿈꾸는 것도 시골에서 하기를 꿈꾸지 도시 속에서 하기를 꿈꾸는 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원 문화를 더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골 문화에 바탕을 두고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속초로 이사를 하는 계기가 생겨서 더더군다나 시골에 대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속초에 사시는 네, 거예요? 네. 작년에 제가 이제 속초로 완전히 이사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주거지만 가고 사무실은 경기도 일원이나 수도권 인근에 있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닌 것 같다고, 그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글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원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도시에 살면서 시골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네.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부터 내려가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조금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네. 뭔가 조금 작은 사례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도시보다는 시골을 참 좋아하는 성향도 있고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뭐 요즘에 이제 가드닝, 네. 뭐 이런 게 가든 디자이너라는 용어가 생기고, 근데 사실 기존에 조경 또 뭐 이런 맞습니다. 게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도대체 이제 뭐가 다른지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겠죠. 하시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전문 분야로 깊숙이 들어와도 여전히 헷갈리는 소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 상당 부분은 이렇게 교집합, 합집합처럼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뚜렷하게 가르는 거가 사실은 의미도 좀 없는 편이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아울러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조경을 하는 디자이너가 따로 있고 가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해서, 어떤 사람이 디자인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성격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공성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강 둔치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오락시설이나 아니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단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겠다라는 거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건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경을 하시는 분의 영역을, 사실은 건축가가 지붕이 씌어져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붕 있는 곳은 건축가. 그렇죠. 네. 지붕이 없는 오픈 스페이스를 건축하시는 분들이 조경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지붕이 같고요. 없으면 네. 그리고 이제 가든 디자이너는 조경하시는 분하고 굉장히 비슷한 영역에 있는데, 이분들은 예를 들면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주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명확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장소를 디자인할 때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있을 것이고, 어떤 특정한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오경화라면 오경화가 갖고 있는 디자인적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담뿍 녹여내서 그 공간을 조금 더 특색 있게 주제가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가든 디자이너다, 이렇게 봐야 돼서, 실은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가든 디자인을 하실 때도 많고, 저도 사실은 가든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서 이 분야 일을 많이 하는데 전공은 사실 조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야가 굉장히 좀 붙어 있다, 서로 교집합처럼 항상 부분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으로 다시 좀 이제 들어가 보자면 네. 그 부제가 도시보다 세련되고 질 높은 시골 생활 배우기, 네,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네, 부제예요. 네. 세련된 시골 문화,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시골의 낭만과 또한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생활, 그렇죠. 이것을 이제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 네. 사실 이것을 제안해 주실 거라는 기대치 때문에 네. 이 책을 더 매력적으로 또 네. 더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네. 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 쪽 사례이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책에 실어 놓은 거는 유럽의 시골 사례들이어서, 이제 어쩌면 제 희망은 시골의 발견 2가 나와서 한국 쪽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좋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직은 사례가 좀 많지가 사례가 많지가 한 권의 않아서 책으로는 꾸미기가 힘드셨죠. 네, 힘든 상황이긴 한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대는 좀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예, 네. 그런데 시골의 유럽이 가지고 있는 시골의 특징이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게, 제가 7년간 영국에 계속 있으면서
그 영국의 인근에 있는 다른 유럽들도 방문을 해보고 이러면서 생긴 많은 차이점들이 느껴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에 반해서 매우 그 행복 지수가 높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거는 이제 행복 지수를 나보고 어떻게 쟀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조금 답변은 어렵지만 그분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느껴지는 그렇죠.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 집에서 묵었을 때 느껴지는 이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고급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비싸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비싸다의 내용이 뭔가 번쩍거린다, 뭔가 치장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를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옷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에도 다 해당이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집에도 네.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합리적 한도 내에서의 그렇죠. 비쌈인 그렇죠. 거죠. 비쌈이죠. 합당한 거죠, 사실. 첫 책 정원 네. 관련된 첫 책에서 사진이 없어서 맞아요. 그게 그렇게 네. 걸리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니,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러니까요. 독특했어요. 네. 근데 또 그걸 어떻게 한이라도 풀듯이 이번 책은 거의 뭐 사진이 네. 야,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네. 좋아하는 사진 뭐 몇 가지 기억이 나는 거는 어느 강남의 브런치 사진 못지않은 진짜 음식 네. 사진들도 너무 좋았고요. 네. 보면서 너무너무 즐기면서 봤는데 네. 사진 직접 혹시 찍으신 건가요? 사진은 저희 남편이 아. 같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찍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 남편이 워낙에도 사진 공부를 좀 많이 한 것도 있기는 그러셨어요.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가면은 뭔가를 보기에 급급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좀 뭔가 타이밍을 계속 놓친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찍고 있으면 이걸 볼 수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이게 바로 그래서 이 가슴으로 넣고 머리로 그렇죠. 넣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네. 좀 느끼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셔터를 누르기에 너무 급급해서 그거를 좀 부탁을 하다 보니까 이분도 한 7년간 저를 따라다니면서 찍다 보니까 내공이 좀 쌓였겠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을 네. 많이 나눠주셨습니까? 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해서 나눌 생각이에요. 아직 생각만 하시지 이렇게 법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글씨는 요만하고 맞아요. 근데 일부러 사진이 더- 이번 책은 좀 그랬어요. 사진이 제가 더. 사실 원래 방송글을 썼던 사람이고 네. 글을 워낙 쓰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글 양이 좀 원래 많았었어요. 저 책이. 원래 출판사에 넘겼을 때는 글 양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를 나중에 제가 다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제가 글로써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직접 보는 게 이렇게 그 시각이 주는 효과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게 세련됨이야라고 네. 서로 공유하고 싶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글로 막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글 쓰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이쁘게 표현을 했지 실상 시골은 그렇지 않잖아. 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직접 눈으로 같이 확인하고 이런 거가 시골의 고급스러움이다라고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서 제가 있는 글을 좀 다 빼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진이 주고 네, 맞아요. 그에 대한 설명으로 좀 약간의 글이 설명이 있는, 들어가 그렇죠. 있다. 그런 네. 느낌도 네, 드는데 의도하신 거군요. 네, 아예 처음부터 의도를 좀 하고 중간에 이제 그 사진 양을 더 대폭적으로 더 많이 늘려놨죠. 좋았습니다. 네. 시골은 다시 발견돼야 된다 이렇게 네. 강력하게 외치시면서 6차 네. 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설명 좀 해주세요. 6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만 사용되는 용어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서 아. 근데 우리는 많이 그게 결핍이 돼 있어서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싶은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산업을 1차, 2차, 3차 3차, 산업으로 그렇죠. 구별을 하잖아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를 6차 산업이라고 더하기 하거나 곱하기 하면 다 6이 되잖아요. 그래서 6차 산업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실상 제가 저 시골의 발견에 소개한 한 30여 개의 농장들의 대부분이 이 6차 산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사실 우리의 농촌이 조금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산만 하고 가공은 또 다른 곳에서 해야 되고 판매는 또 대형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가 넘어가는 넘어 사이에 사실은 이윤이라는 부분이 다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판매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이거에 생기는 이윤이 필요하시고 또 가공을 하시는 분도 필요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막상 소비자한테 왔을 때는 생산자가 하는 원래의 생산품의 단가와 소비자가 이거를 사가야 되는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생산 농가에서도 지금처럼 열악하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들도 그 마진을 조금 더 그 감에서 받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조금은 더 괜찮아지지 않나 이런 개념에서 이런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많이 농촌에 장려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하고 계시는 모습이 유럽에서 하고 있는 모습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저 책에서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한테 6차 산업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사과 농장을 예로 들면 이래요. 사과 과수원이 있어요. 사과를 생산했고요. 사과를 주스로 만들어서 주스를 만들어냈어요. 2차까지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과를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3차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가공을 할 때 이 안에 가공되는 거를 단순하게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자기 농장의 브랜드를 넣으면서 예를 들면 사과를 담아야 되는 용기 디자인을 별도로 넣어서 자기네 농장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 용기에 담아준다든지 그 브랜드의 어떤 밸류를 그렇죠. 만드는 브랜드 가치를, 밸류를 계속 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파머스 마켓이라고 그래서 농장 자체가 마켓을 여는데 그 마켓이 지금 저 안에 사진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너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그 디자인이 들어와 있는 거죠. 마켓 자체가. 그래서 왜 도시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그 매대라고 흔히 말하는 거기다 한다면 여기에서는 오늘 아침에 딴 거잖아요. 그 오늘 아침에 딴 것을 플라스틱 박스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라탄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 나무로 짜고 우리 시골에서는 다 하거든요. 그런 우리 같으면 가마니로 만든 어떤 지프로 만든 용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데서 담아 내려온 다음에 그 담아 놓은 거를 그 직접 판매를 하니까 소비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굿 밸류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신선해 보인다. 사실은 더 신선하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농사와 디자인을 계속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좀 저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단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어떤 산업 시스템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차용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그 산업 자체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또 하나는 그 농촌 입장에서는 또한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또 한 가령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그 그렇죠. 브랜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요즘에 셰프들이 그렇죠.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최근에 보면 또 그냥 유명한 스타 셰프가 네. 오히려 농촌에 가서 그 농사를 직접 짓는 이미지를 계속 맞아요. 강화해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만나는 접점이 분명히 생길 것 그렇겠죠. 같고요. 어느 시점에 굉장히 크게 굉장히 폭발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도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이 책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요즘 그 셰프들 중에 유명 스타 셰프들의 경우 유럽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시골로 많이 이제 다시 도시에서 원래 출발을 했다가 시골로 다시 내려가는 내려가죠.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요즘에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골 옛날 같으면 교통이 안 좋은 데다가 그런 걸 만들면 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단계는 우리나라도 지금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오지라고 할지라도 거기 안에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찾아가는 이미 그 문화가 정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 셰프들이 내려가면서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쿡방이니 먹방이니 해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방송 일도 했었고 해서 나름 지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쿡방 먹방의 끝자락에 분명히 이제
정원에 대한 거, 아. 텃밭에 대한 게 올 수밖에는 없다고. 왜냐하면 실제로 그 도시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까지 오이가 도착을 하려면 최소한 4, 5일이 걸리거든요. 아주 단기간으로 봐도요. 왜냐하면 경매 장소까지 와야 그렇죠. 되고 거기서 또 다시 떼어 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슈퍼에서 파는 거가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맛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현지에서 직송으로 보내줄 수 있다든지 이 유통 기간을 줄여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유럽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보면 어떤 그 도시, 인근 도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파머스 마켓,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직접 자신들이 생산한 것들을 판매할 네. 수 있는 네. 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브랜드 가치들을 그렇죠. 네.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 어떤 것들을 보면 이렇게 가령 이렇게 지금 발효시키는 고기라든지 이런 네. 것도 보면 농부의 이름이 그대로 네. 다 적혀져 맞아요. 있는데 막 맞아요. 3대째 내려오니까 그렇죠. 예, 그 이름만 가지고서 농부의 이름만 네. 가지고서도 굉장한 신뢰를 네. 가질 네. 수도 있고 가령 이제 그런 어떤 기반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그것이 지역마다 또 특색들을 네.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단지 겉보는 것과 다르게 굉장한 어떤 시스템의 어떤 뭐랄까 들어가 있어야 예, 돼요.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냥 겉만 흉내내 갖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은 아닌 거죠. 네, 예.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제가 책을 매번 쓰면서 되게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제가 새로운 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면 그거를 굉장히 평원적인 부분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만 생각을 하시고 네. 그 밑에 무슨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깊게 생각을 안 하시면 이게 막상 실현을 언제 하느냐, 사실 실현을 단시간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준비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 오래 걸림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물어익었을 때 이제는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하시다 보면 특히 이 정원이나 좀 농사에 관련된 거는 조급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밑거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요즘에 이제 저 책에서도 계속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농장의 대부분은 다 유기농 농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 유기농 농장들의 아픔이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 제 책 안에도 썼지만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거의 그 193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급격하게 농약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충제를 사용한다든가 제초제를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었거든요. 케미컬이라고 해서 화학적인 그 제초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약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단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가 정말 수천 년을 내려왔으면 단정할 수 있는데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리고 그 사례가 유럽 농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농장들이 유기농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 최소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소 3년간을 버텨주지 못하면 그래서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영세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말씀이 우리도 유기농 좋은 줄은 안다. 그런데 3년을 버틸 재간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뭐 법과 뭐 어떤 그렇죠.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예를 들면은 관공서나 이런 데 자문회의를 가거나 했을 때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유기농을 하시려는 분들이 3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하다고. 그 유기농을 하시려고 정말 뜻깊은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3년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라는 거죠. 근데 그 버티는 게 예를 들면 그렇게 돼서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어요. 첫 해 보면은요, 다 죽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들을 조금 안전하게 원래 그 농약을 쳐서 했을 때 농사에서 생산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팔았을 때 금액만큼으로 환산해서 좀 사주신다든지 이렇게 돼서 유기농을 하시려고 하는 농촌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적어도 3년은.
좀 실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지금 들어요. 이제 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적 특색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큰 과제일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전라도를 가나 경상도를 가나 충청도를 가나 네. 그러니까 시골의 풍경이 네, 굉장히 똑같아요. 크게, 예, 다, 우리 같은 한국인 입장에서 눈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사실 그렇죠.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네.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개발 논리라든지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사실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네. 그런 그 어떤 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네, 진행이 되어 맞습니다. 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바로잡고 지역적 특색을 만드는 것도 네.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기도 힘든 하고요. 일이기도 하고 네. 이거는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목격한 영국의 영국은 코츠월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코츠월드라는 지역이 영국의 그 중부 지방이에요. 그 중부 지방에 한 7개의 도시를 통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이런 네. 개념인데 이 지역에서 나고 있는 돌이 있어요. 그걸 코츠월드 스톤이라고 해요. 약간 모래빛깔이 나는, 그리고 비를 젖으면 약간 그 분홍색 빛깔이 나는 굉장히 예쁜 돌이거든요. 이 아주 수백 년 전부터 이 사람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돌로 집을 지었어요. 캐면 나오니까. 그게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캐면 나오는, 그러니까 건축의 시작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인근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코츠월드 스톤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근데 이 코츠월드 스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국 정부에서 다른 지역으로는 빼내갈 수 없게끔 이미 법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새 집을 지을 때도 이 돌을 사용해서만 집을 짓게끔 그렇게 법제 조례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츠월드에 이미 들어서면 누구라도 눈치를 채요. 안 챌 수가 없어요. 색깔이 다르니까. 네, 색깔이 다르고 집 색깔이. 예. 집 색깔이 다르고 갑자기 집 색깔이 돌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130년 전부터 너무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이게 뭘 지켜줘야 되는 건가? 무엇을 지켜야만 이 시골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130년 전부터 자원 보호라는 측면, 또 오래된 주택을 보호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130년의 노력은 있어야 이게 지켜지지. 단시간에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뭐 그야말로 무작정 규제 철폐 이렇게 할 가서는 수는 안 될 없잖아요. 수 없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21세기형 규제, 이 말하자면 이런 필요해요. 것들이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영국에서 7년 동안 조경 네. 공부하시고 1년 동안 또 인턴도 네,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리고 유럽에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네. 사진도 찍으시고 시골 정원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러니까 총 얼마의 기간이 걸리신 거예요? 전체로 보면 7년이고요. 그 안에 1년 동안의 인턴 생활도 있었고, 인턴 정원사로 일했었거든요. 그 생활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영국이나 유럽을 좀 주로 시골을 방문하면서, 그게 사실은 그 책을 쓰기 위해서는 아니었었어요. 이 책도 제가 그 서문에 좀 쓰기는 했는데, 이 책도 책을 내려고 갔다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속초로 가야 되는데 정말 걱정됐거든요. 말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진짜 나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도 들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시골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사실은 힌트를 얻고 싶어서 유럽을 다시 방문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이 작년에 2015년에 그 잉글랜드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전부 다 해서 스코틀랜드에서 맨 아래 대분이라는 지역까지도 전부 다 저렇게 농장 위주로 이게 취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 막 엿보고 막 이러면서 나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끝내고 나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나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나처럼 시골로 내려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겁이 나서 못 내려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 책이 그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엮게 된 거고요. 그럼 그렇게 보신 많은 네. 그 유럽의 시골 사례들 중에서 이거는
적용이 가능한 게 있고 사실 네. 한국형으로 좀 이건 딱 적합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저는 사실 이제 정원 쪽이기 때문에 저의 사례에는 정원의 원예 농가 쪽이 나랑 좀 내가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 외에 그 농업 쪽을 조금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소개해드린 30여 군데의 장소가 실은 그 안에는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그 어떤 모토를 가지고 한 곳도 있었었는데요. 그거 말고 가족 농장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부부가 일을 하면서 그 고정 인원은 부부고 그 안에 그 직원이 한 2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 때때로 불러야 될 때 부르고 도와주실 분들 불렀다가 안 불렀다가 이렇게 조금 한시적으로 쓰는 이런 농장이 가족농장이라는 범주에 두거든요. 이 가족농장의 경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 케이스로 보였어요. 농촌에서도. 왜냐하면 그 가족농장의 규모가 한 3,000평에서 5,000평 사이였었거든요. 이 정도 규모는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즈예요. 규모.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농사 지으신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한 3,000평에서 5,000평 크게 하실 때는 10,000평까지도 가시는데 이런 농장 규모인데 가족농장으로서 6차 산업이 싹 다 들어가 있고 가족이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네의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뭐 도시와 시골 네.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본도 뭐 말하자면 그렇죠. 인적인 네. 자본도 왔다 갔다 네. 해야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구상하시는 네. 시골 문화의 확산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 또 그것이 또 확산이 되더라도 네. 그냥 양적인 팽창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 질적인 네. 부분들에서도 유지가 돼야 네.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라면 네. 뭐다? 일단은 저는 저 책이 아까 사진이 되게 많고 네. 그래서 눈요기라고 저는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좀 많이 보셔서 호기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책은 사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으실 거예요. 저 책 안에 그렇게 그 많은 디테일과 정보가 담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저 책에서 조금 바라고 싶었었던 거는 그거였었어요. 시골로 가도 좋겠구나라는 그 마음까지만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요. 지금은 이제 안 될 것 같아. 마음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안 되는 만 가지 이유들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내가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아니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저 책을 통해서 조금은 다가가는 그 마음이 저는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도 필요하고 그 지역적인 특성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의욕과 마음이 더 먼저인 것 같아서 사실은 눈을 현혹시키고 싶었어요. 저 책을 통해서. 충분히 이거. 성공하셨는데요. 굉장히 매혹적이었잖아요. 네, 매혹적으로.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다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저자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그 메시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의 이제 컨셉은 말하자면 발상과 용기. 그렇죠. 일단 그것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부터 공부를 하세요. 네, 이렇게 네, 권유를 공부를 하시는 거죠. 하셔야 되는데 실은 그 이론이라는 것 자체는 그간의 많은 실패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아서 하나의 체계를 만든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실 때도 정원을 하실 때도 이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실수를 줄이셔서 내가 그 몸으로 부딪혀서 실수를 하면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실수 사례를 다 토탈로 누군가가 다 남겨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공부라고 보고 이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사실 그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네. 하셨고 또 지금 이제 이 책도 유럽의 사례들이란 맞습니다. 말입니다. 근데 지금 또 이게 이제 시골 문화에 대한 그 건강한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한국에서 구현해야 하는 그렇죠. 문제고
그 이제 과정에서의 어떤 갭이라 그래야 네, 되나요? 갭이라 그럴까요? 네, 어떤 있어요. 그 어려움 같은 것이 있으시겠어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서 유럽에서는 이게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될까? 이런 물음표가 막 정말 수십 개가 달리거든요. 이런 게 되는 걸까? 되는 걸까? 이런 지금 연구를 하신다라는 게 바로 그 퀘스천에 네, 대한 맞습니다. 계속 그 네. 말하자면 해답을 찾아가시는 네, 과정인 네.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제 몇 년 후에는 저의 사례를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저만의 사례기는 해도 제가 저기서 익힌 예를 들면 유럽의 그 농촌에서 배워온 거를 나는 속초에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내 봤다라는 사례가 나온다면 그게 이제 제가 응용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될까, 이런 것들 검증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런 것들은, 그게 이제 공부인 거죠. 너무 재밌는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네.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시골이 이랬으면 좋겠다. 네. 어쨌든 바꾸고 싶은 면이 많으신 네, 거잖아요. 많아요. 지금. 네. 궁극적으로 어떤 시골이 되면 좋을까요? 음. 한국형 시골이라는. 한국형, 그거는 유럽의 시골과 한국의 시골이 저는 똑같은 그냥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정말로 도시보다는 시골이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그렇죠. 없어요. 그거는 건강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만 지금 시골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문화적 측면들과 경제적 측면들이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럽의 시골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문화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논문 쓰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살고 있고 그 서울 수도권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의 80%가 공동주택에서 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국민의 5분의 1이 과연 도시에서 꼭 살아야 될 반드시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도시가 터전이신 분들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저는 도시에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도시에서 많은 예를 들면 문화, 교육 뭐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못 떠나고 산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골이 훨씬 더 생활하기 좋고 이 좋은 환경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도시보다 더 질 높고 세련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요즘 이제 한국의 작은 마을들 이렇게 보면 네. 일종의 이제 경관 농업 네, 맞습니다. 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생각해 보면 그 프랑스 프로방스의 넓은 라벤더 밭이라든지 네, 근데 네. 그것이 네덜란드의 한국- 튜립 튤립 밭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네. 사실 또 한국으로 보면은 그 제주의 유채꽃 밭이라든지 뭐 메밀 또 네. 강원도의 메밀꽃 네, 네. 밭이라든지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우리가 네. 뭐 지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참 좋은데 이제 뭔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문화적인 것과 또 네. 연결도 시켜야 되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중국의 위쿰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조경학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 얘기인데요. 더 아트 오브 서바이벌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농경지를 보면 그 산의 흐름이라든가 개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농경지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농경지를 만들었을 때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땅을 쭉쭉 펼 능력이 없어서 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의견도 그렇고 저의 의견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도 도시는 있었었거든요. 도시는 완전히 싹 그 산을 다 깎아서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깎을 능력이 없어서 능선을 따르고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구불구불 농경지를 만들었던 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쿰첸 교수 같은 경우가 이게 바로 경관농업의 최초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타고났고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만 이게 경관이 연출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넓은 초원을 다 유채꽃으로 채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경작지, 예를 들면 하천 정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오솔길이라든가 요즘 둘레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마을로 진입하는 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의 자연 경관에서 어긋나지 않게 그 자연 경관을 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발전을 시켜야만 그 경관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여서 실은 제가 가든 디자인의 영역에서 요즘에 제 욕심이 자꾸만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사실은 농촌을 디자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작은 정원도 정원이지만 이 농촌의 경관을 디자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하천의 디자인이라든가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농경지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좀 이 분야가 조금 더 해지면 우리의 시골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말씀을 하니까 드는 생각이긴 네. 한데 가령 뭐 우리가 이제 시골이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관념적인 곳이 아니라 뭐 수백 년, 네. 뭐 때로는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고유의 문화가 또 네.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뭐 도시인들이 봤을 때 별로 세련되지 못함 정도로 네. 그냥 폄하하고 그래서 뭐 내가 가가지고 한복판에다가 막 난 동굴 그렇죠. 같은 집을 지어놓을 거야. 사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는 존중이 없는 상태로 그렇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시각적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자기가 네. 가려고 하는 그 시골에 네. 도움이 되지는 그렇죠. 않지 않겠느냐. 뭐 가령 문화도 하나의 생태계고 경제도 생태계고 그 기존의 그것에 어떻게 내가 가령 네. 내가 이제 도시에서 내려가면서 어떻게 네. 기여할 것인가. 그렇죠. 예, 가령 그러한 그 기본적인 존중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지금 가드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네. 제가 속초에 저희 집 대지가 한 250평 되는데 작은 그 한옥집을 빼고 나면 그 전부 다 둥그렇게 정원 공간이 나와서 거기다 정원을 꾸몄는데 그 정원을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되게 한국스러워요, 시골스러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정원을 꾸밀 때 사실 7년간 공부를 했으니까 나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내가 정원을 갖는다면 이렇게 꾸미고 싶다. 정말 수천 가지 그렇죠.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어떨 때는 정말 멋있는 예를 들면 디자인풀한 것도 만들어내고 싶고 이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저는 저희 집이기도 하지만 저는 속초의 중도문이라는 마을에 하나의 집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초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설악산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중도문이란 마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낡고 오래되고 막 그 못 쓰는 폐자재 이용하고 막 정자를 지어도 그 지역하고 분위기 비슷하게 짓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네 분들이 되게 위화감을 안 느끼시는 게 저는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도시에서 꿈꾸던 시골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어느 장소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누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도 공헌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냥 내 스타일로만 가겠다. 지금 저도 사실 가든 디자이너니까 너무 멋진 가든을 꾸며야 맞거든요. 근데 계속 시골스럽고 속초스럽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융화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귀농 귀촌에 대해서 한 번쯤 저도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네. 오늘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대화 중에. 네. 자, 독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저희가 담아왔거든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현재 속초에서 정원학교를 운영하시는 가든 디자이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원 설계만 하는 건가요? 저 직업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 여행을 다니다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예쁘고 특색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쁘다는 것에만 치중하고 현지와 어울리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귀농하고 싶은데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골을 내려가고 싶은데 등 떠미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자 질문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 텐데 일단 이분은 네. 책 내용도 책 내용인데 작가님한테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정원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사실 그렇게 네. 흔하지 않잖아요. 좀 그렇죠.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직업적인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전망을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전망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분야는 적성은 반드시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가든 디자인 분야가 크게 세 개의 영역을 좀 아우르는 분야거든요. 하나가 이제 원예예요. 식물을 좀 많이 아시고 좋아하셔야 되고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분야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정자를 지을 수도 있고 연못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축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디자인, 아트적인 부분인데요. 이 세 개의 영역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든 디자인 분야는 저도 사실 40 가까이 돼서 네. 들어왔잖아요. 근데 유난히 중년의 나이에 타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 2의 직업으로. 네, 제 2의 직업으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안 했는데요. 뭐 이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저도 사실 그 글 쓰는 쪽에서 왔잖아요. 네. 글 쓰는 쪽에서 가든 디자이너 출신이 영국에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윌리엄 워즈워스라든가 저 책에도 좀 소개해 놨는데요. 네. 워즈워스의 경우에도 전문 디자이너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람이고요. 처칠 같은 경우도 처칠 정원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잘 디자인을 해놔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완전 전문가인데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타 색필 웨스트 같은 경우는 탑 오브 탑이에요. 이런 분들도 많고 화가 출신 조각하시다가 또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일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돼 있는 분야라서 좀 마음껏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기야 타사 투더 그 여사도 네. 작가시잖아요. 일러스트 그림 맞아요. 그리시는 분이고. 네네. 근데 뭐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네. 꼽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직접 맞아요. 손으로 만드셨으니까. 네. 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제 확실히 예전보다는 네. 뭐 특색 있는 식당이라든지 뭐 숙소라든지 예쁜 집들이 많아졌는데, 네. 예, 근데 지나치게 시각적으로 이제 예쁜 것만 치중을 하고 네. 그 현지와는 어울리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바로 그것을 네. 독자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까 똑같은 질문의 답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그 시골에 내려가실 때 반드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스럽다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말들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행자부에 자문을 하러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 귀농귀촌의 실패 사례를 이제 논의하는 자리였었어요. 왜 이렇게 실패가 많을까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그런 거였었는데 제일 먼저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타지에서 누군가가 도시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굉장히 큰 위화감을 느끼는 상황이 담장을 치는 거래요. 일단 들어오자마자부터 담을 쌓기 시작하면 근데 치는 분들의 입장은 또 있어요. 무섭잖아요. 시골에 내려가니까 무서우니까 일단은 담을 둘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게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담을 쌓았다. 이게 우리말 표현이잖아요. 딱 담을 쌓았다. 담 쌓은 거죠. 소통 안 하겠다라는 네, 하나의 안 상징적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의미가 그때부터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시골에 유럽의 막 성곽에서나 발견할 것 같은 그런 이오네스크 뭐 기둥 같은 게 막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 저건 뭐 하는 거지? 왜 우리랑 다르게 저렇게 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슬리고
심정 상하고 이게 다 그럴 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요.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그 들어가는 분들의 양식이나 수준에만 네. 무조건 뭐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그렇죠. 일정 정도의 규격 네. 내지는 규제 네. 말하자면 뭐 어느 지역에 가면 뭐 어느 정도의 어떤 네. 디자인이 되든 재질이 되든 그렇죠. 건축 재질이 되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네. 예, 뭐 어떤 조례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렇죠. 네. 크게 그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해서 어떤 통일성 같은 걸 만들어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겠죠. 그거는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지금 잘 안 상황인데 돼 있죠, 지금. 굉장히 안 네. 돼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디테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조례나 법률이 큰 원칙만 있고 그 밑에 세부적인 조항이 없으면 이 원칙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입법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다 같이 좀 애를 써야만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독자 질문 드릴게요. 이분도 귀농을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인 이제 여러 문제. 대표적으로 그거겠죠. 뭐 먹고 살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계시는데 네. 등 떠미는 한 네. 말씀 부탁드린다고. 어떤 조언? 그게 해주실 이제 수 제 있을까요? 고민이기도 네. 하고요. 저도 지금 먹고 살 고민을 계속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게요. 유럽의 경우, 특히 이제 영국에 제가 오래 있었는데, 네. 영국의 경우에는 20살 된 친구들하고 제가 주로 일을 많이 했어요. 인턴이 다 뻔하잖아요. 저는 나이 40의 인턴이지만 그 친구들은 20살 때 인턴이거든요. 그래서 인턴들이 전부 다 20살 내외의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장기 플랜이 다 있어요. 자기가 여기에서 언제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 언제쯤이면 제 시골로 들어가겠다라는 플랜이 이미 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은퇴하시고 시골로 오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늦어도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대, 30대 때 플랜을 짜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이 됐을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60대에 갈 수 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계획을 잡으시고 힘쓰는 일을 그때 끝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 짓고 이러는 일도 그 은퇴하시기 전에 끝내놓으셔야 젊었을 때부터 돼요. 쭉 하면 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네. 안 하던 일을 하실 수 예, 없어요. 늙어서 하기는 힘들죠. 굉장히 이것 또한 현실적인 네. 조언이시네요. 네, 체력도 맞아요. 생각해야 되는 체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 마냥 청춘이 아니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렇죠. 자, TV 책방 북소리 공식 질문 드릴 차례입니다. 네. 오경화 작가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책이라는 게 책이라는 거를 정원이라는 걸로 조금 이제 바꿔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미디어라는 얘기 하잖아요. 중간 어떤 풀어지는 하나의 미디움 이렇게 되는 그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책도 그렇고 책은 사실 제 미디어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책으로 표현해서 제 생각을 전달해주고 싶은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세상 하거든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렇죠. 하나의 그래서 그 창이고 도구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나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분들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인 것 같다라는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또 이제 다른 네. 미디어가 있겠지만 소통과 공유의 네. 도구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직 방송 작가님 나온 이야기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의 활동 그리고 집필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삶의 터전을 갑자기 옮긴다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골 문화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시골행을 택하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가시겠군요. 시골은 네.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그럼요. 예, 그런 장소입니다. 네. 근데 그러한 시골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시골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그 시골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발견해내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사실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시골에서의 하룻밤도 괜찮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